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은 52페이지인가요? 네, 52페이지. 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룰 것은 시장론 중에서 입지론이에요. 입지론. 저번 주에,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뤘었는데, 주택시장, 여가과정 이야기를 좀 다뤘었죠. 이제, 비중이 높고 좀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출제를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배우시지 않았어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입지 및 공간구조론인데요. 우리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번 딱 자리를 점하게 되면, 그 점하는 장소를 입지라 그래요. 입지. 예, 자리를 점하고 있는 장소를 뭐라 한다? 입지. 근데 입지를 딱 한번 하게 되면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전에 우리 부동산 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죠. 자, 기억이 안 나죠? 아주 너무 당연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이 입지 선정인데 이 이론이 좀 나눠집니다. 일단은 주거, 상업, 공업, 농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비중이 높은 게 상업하고 두 번째가 공업 정도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입지란 내용을 좀 한번 볼 건데요. 이 표현 자체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 설입자에다 땅지자예요. 네, 근데 입지론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지론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여기 토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 포인트가 있고 여기는 어떤 부지. 자, 대부분 우리가 입지 그러면 이걸 말해요. 내가 어떤 특정 용도의 토지가 필요해. 그럼 토지를 찾아가겠죠. 그게 이거예요, 입지로. 근데 이런 경우 어때요? 내가 이미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좋을까? 용도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합한 용도를 찾는 거. 적합한 용도를 정하는 거. 그걸 이제 적지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용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쪽에 부동산의 그 특성 공부하실 때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을 보면 적지론에 근거가 된다. 그런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세한 설명을 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묶어서 그냥 광의 입지론 이렇게 합니다. 넓은 의미 광의 입지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협의 입지론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현도 해요. 대부분 그러면 입지론 그럼 요걸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용도에 따라 그 필요한 유용성, 효용성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이용하고 싶다, 상가를 짓고 싶다, 공장을 짓고 싶다, 거기에 맞는 입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여건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 A란 장소와 B란 장소가 있는데 A란 장소가 B란 장소에 비해서 입지 조건이 좀 양호해. 다시 말하면 좀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특별한 이익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냐? 입지잉여 그럽니다. 입지잉여. 자, 입지에 따른 잉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초과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번 주 우리 정상임과 초과이용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다른 장소 이상의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용도의 토지 중에서 그 토지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한다는 거죠. 자, 초과이용 가능성이 있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경쟁이 나죠. 경쟁은 무엇을 사라지게 한다? 초과이용 사라지게 한다. 그러니까 입지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지 경쟁. 그러면 여러분 땅값이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입지가 높을수록 입지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럼 결국은 그 지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죠? 예. 지가 또는 지대 지불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집약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야 채용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질수록 집약적 이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방적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농촌 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농지를 매입해서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줄 마음은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농지 용도로 이용할 사람 중에서 가장 지불할 의사가 높은 그 사람이 그 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셨죠? 자기가 원하는 용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런 용어가 좀 필요하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볼게요. 우리 입지에 관한 것은 이제 주거 입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입지, 공업 입지, 그리고 농업 입지.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농업 입지가 먼저입니다. 먼저인데 대부분 교재들이 이걸 마지막에 좀 다루길래 지대로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 놓은 거고. 이 주거 입지, 상업, 공업, 농업 중에서 출제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상업 입지하고 공업 입지. 여전히 뭐 다크호스죠. 그러면 이제 주거 입지는 결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결론만. 그래서 오늘 뭐 그래프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결론만. 그다음에 농업 입지는 기초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대 이론이 있죠. 지대 이론의 기초 역할을 해요. 입지 이론의 기초 역할. 그래서 농업 입지는 뭐 현대 지대 이론의 어떤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튜네이라는 학자 대표적인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거 좀 다루고 오늘 강의가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다루되 오늘 여기 튜네이 이론까지 하면 오늘 진도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주거 입지 한번 들어갈 건데요. 주거 입지는 사실 그 우리 주택의 여가 과정을 통해서 그 메커니즘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게 좀 많이 나와요. 그게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주거 입지에 관한 이론이 있긴 있는데 결론만 출제돼요. 결론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건데 절대 뭐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도록 합니다. 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대답. 자, 그래서 결론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거 입지. 자, 어느 곳에 주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때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일 이제 관심사가 집값이 얼마냐?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이거 아닌가요? 근데 자, 이건 기본 전제로 합니다. 핵시설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쾌적성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고려하는 게 주거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거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가다 보면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 동막골이에요. 그럼 거기서 출근하려면 어때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교통비 생각하게 됩니다. 교통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게 지대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그게. 그래서 자, 주거 입지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걸 전제로 하고 다른 비용 말고 자, 첫 번째 총 주거 비용. 집값. 그다음 총 교통 비용. 보통 교재들이 총이라는 말을 좀 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총자를 좀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재의 우측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은요. 기본수에 없었죠. 여러분 기본수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중에 있는 대부분 수험서가 이걸 다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출제자들이 널리 쓰이고 있구나 해서 출제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좀 그려서 설명해 드릴 건데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알았죠? 네, 결론만. 자, 여러분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외곽에서 도심 이전은 다루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출발점을 정할 수가 없어.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뭐 직장이 있는 곳, 그렇죠? 이런 도심,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다루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느꼈다시피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면 총 주거비용은 감소하겠죠. 대신 교통비용은 증가한단 말이죠. 그럼 어디 살아야 돼? 대답하기 힘들다 이 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때는 추가적 비용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 비용 개념을 좀 말씀드릴 텐데 그 단어는 배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도심 한복판 뭐 제곱미터당 가격이 뭐 100 이렇게 합시다. 1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억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100원일 수도 있고. 자, 도심 쪽에서 외곽을 이렇게 이동했어요. 10km 한 10km 이동했어요. 그랬더니 제곱미터 가격이 60 이렇게 줄다는 거예요. 더 이제 외곽을 이동해 봅니다. 그랬더니 40 이렇게 줄더라는 거예요. 더 외곽을 이동했더니 30 이렇게 줄더라는 거예요. 적지 마세요. 또 다 적고 있어요? 응? 적지 마요. 뭐 요 숫자 나오겠어 설마 시험에?
그건 아니고. 근데 자 봐요. 이렇게 40 줄었죠? 여기는 20 줄었고. 지금 요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자, 외곽으로 할수록 주거비가 하락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특징이 도심 쪽이 훨씬 더 변화가 커. 여러분 도심 한복판에서 10km 움직이는 거하고 저 한간 외곽에서 더 10km 외곽으로 가는 거하고는 주거비 차이가 도심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심에서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주거비가 많이 하락합니다. 딱 집값이. 근데 저 한가운 곳은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런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감소하게 하는데 도심하고 외곽이 좀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널 하우싱 코스트라 하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한계 주거 비용 이렇게 이제 하고요. 부가 마이너스. 그래서 뭐 영어로는 마지널 하우싱 코스트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감소분. 자, 정의 이렇게 해요. 한계 주거 비용이란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 시 유발되는 단위거리당 주거 비용 감소분이에요. 단위거리당. 그럼 여기 한계가 추가적인 뜻이에요. 추가적.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마지널 이렇게 해요. 예, 한계란 말이 많이 등장해요. 그죠? 네. 여러분 한계란 말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어적 표현을 하면 끝자락 뭐 그게 한계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영어 마지널을 이렇게 번역을 저렇게 한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물건 팔 때 아유 마진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뭐예요? 마진이? 이윤을 말할 때 그때 써요.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100원에 떼어왔는데 이걸 120원에 팔게 되면 마진이 20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100원에 그 위에 추가로 더하는 금액 20원 그걸 마진이에요. 마진. 그러니까 그것을 이윤이라고 번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그런 의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인 봐요. 예를 들어서 10km 움직일 때마다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요. understand?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교통비. 도심 한복판은 교통비가 거의 들지 않죠. 근데 이제 외곽으로 이동할 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요. 사실 뭐 기름값 10km 움직이는데 기름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 기름값은 그렇게 안 되지만 뭐 한 달, 1년, 우리 임대차 계약 주택 같은 게 2년 이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따지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그죠? 네, 그래서 단위를 어떻게 할까? 이게 참 고민이네. 일단 여기가 한 4 이렇게 증가한다. 4만 원 해도 좋고 400원 해도 좋습니다. 네, 이제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외곽으로. 그러면 이제 증가하는 게 얼마나 할까? 7 이렇게 7. 그 다음에 9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교통비리 증가하죠? 4만큼 증가했고 여기는 얼마만큼? 3만큼. 여기는 2만큼 이렇게 증가했죠. 이걸 뭐라 하냐면 한계 교통비용이라고 그래요. 한계 교통비용. 이건 증가분입니다. 도심에서 외곽을 이동 시 단위거리당 유발되는 교통비용 증가분. 이걸 봤더니 이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해요. 마지널 커뮤니티 코스트 이렇게 해요. 근데 부호를 지금 플러스로 해놨죠. 그러니까 한계가 뭐예요? 추가적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걸 움직이더라도 도심 쪽은 교통체증이 심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값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체에 대해서 시간, 그것도 비용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도심 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에 진입한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1시간이면 갈 거리, 그 거리인데 막히게 되면 막 1시간 반, 2시간 막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심 쪽이 훨씬 더 이렇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림을 그릴 건데요. 표정이 좀 어두워졌죠? 벌써 넘기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보기 싫어서 넘겨버리네. 자,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마지널 하우싱 코스트 이건 마이너스 값이고 마지널 컴퓨팅 코스트 이것은 플러스 값인데 자 봅니다. 원래 마이너스 높이 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표시를 한다면 아래에다 표시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한 교통비용 부호가 플러스죠. 그럼 둘을 비교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록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지만 플러스 0에다 표시하고 마이너스 높이를 나타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계 주거비용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이게 한계
주거비용 그래프인데 마이너스입니다. 높이는 마이너스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한계 교통비용은요,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도심 쪽이 좀 더 드는 거 맞는데 거의 수평이 가까워요. 한계 교통비용은. 네, 그래서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보면 이게 이제 한계 교통비용인데, 교통비용 부가 플러스. 자, 마음 편하게 들으세요. 마음이 지금 안 편하죠? 마음이 안 편한데 이 그래프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프 안 나와. 그래프를 시험에 출제할 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결론이 좀 필요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지금 보니까 벌써 안색이 지금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어요. 봐봐, 이 다크서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만나는 점, 여기가 이제 최적 주거입지가 되게 되는데 왜 이런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도심 쪽에서 외곽으로 10km 움직였을 때 비용 변화를 보겠습니다. 주거비 감소분, 요건 교통비 증가분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이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한 6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증가분이죠. 이건 감소분인 거. 다시 한번. 도심 쪽에서 외곽을 이동했더니 주거비용 감소분은 100만 원이고 10km 움직일 때마다. 근데 여기는 교통비는 60만 원이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비 감소 효과가 더 크죠. 그럼 40만 원만큼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는 외곽으로 계속 가려고 그래요. 그때는 더 이익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건 어때? 이제 외곽 쪽에서 더 외곽으로 이제 이동하는 경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뭐 주거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만 원이다. 그러면 교통비가 증가분이 플러스 50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도심 쪽에서 외곽을 이동할 때 감소하는 주거비용보다 증가하는 교통비용이 더 크죠? 이때는 외곽으로 하면 불리해. 잘못하면 강원도 동막까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최적 주거입지가 여기 되는데 이때가 비용이 가장 최소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거입지를 할 때 다른 요건 동일하도 했을 때 쾌적성 이런 것은 보장된다고 체합니다. 안 그러면 분석 못해요. 그래서 비용만 이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뭐 학군이 어쩌고 막 이런 거 따지면 이제 복잡해져.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다른 조건을 뭐 하다로 보고 동일하다 보고 그렇지 않으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용을 자 총 주거비용하고 총 교통비용 그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못 하니까 추가적 주거비용, 추가적 교통비용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주거비 변동이 교통비 변동폭보다 훨씬 커요. 마이너스 값이면서. 그래서 더 갚아라. 그래야지 이 이론이 성립합니다. 근데 현실에 맞아, 그게. 만약에 교통비용 그래프가 더 가파른 스타일이다. 변동폭이 더 크다. 그럼 이게 최저 주거입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심에 살거나 바퀴벌레처럼 아니 외곽에 살거나 그래야 돼요. 교차점 아무런 의미 없게 된다면. 그래서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주거비용 변동폭이 크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더 가파르다. 그랬을 때 이 이론이 성립합니다. 여러분 한계 주거비용 그래프가 한계 교통비용 그래프보다 더 가파르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한계 주거비용 곡선이 한계 교통비용 곡선을 위로부터 아래로 통과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나 지금 이해했어요? 네. 아니면 한계 주거비용이 0이 되는 지점이 한계 교통비용이 0이 되는 지점보다 도심에 위치한다 라고 하면 한계 주거비용 그래프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가 돼요.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죠. 있고 이것만 기억합니다. 혹시 싶어서 높아심에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요. 아직 출제가 안 됐어. 다른 건 다 출제했는데 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지니까 조금 더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비탈길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비탈길에 자동차 한번 그려봐요. 실은 관두고. 자, 연필로 표시해라 그랬죠? 색깔 함부로 칠하지 말아있어, 제가. 이학지. 그 색깔은 내 거야. 함부로 칠하지 마세요. 지금 연필로 하세요. 자, 이 자동차 두 대가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똑같이. 그럼 누가 죽어? 카팔라스 애가 죽어. 이것은 가벼운 교통사고. 알았죠? 반창고 붙이면 된다. 알았습니까? 네, 일단 한계 주거비용이 더 가파르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네, 그 정도만 여기서 건질 게 있어요. 더 필요 없습니다. 헷갈리니까. 혹시 뭐 지문이 나오면 그걸 생각하면서 답을 골라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건 됐고요. 자, 이제는 뭘 좀 해볼 거냐면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그림을 무시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지불할 능력이 커지죠. 그럼 경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값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값은. 그러니까 자, 물건 봐봐요. 그 지불할 능력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물건을 팔 때는 값이 더 오르기 힘들어. 근데 찾는 사람들이 그 능력이, 지불할 능력이 커지면 경쟁을 붙이잖아요. 그럼 값이 비싸질 수가 있다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심에 있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 전반적으로 200, 120, 80, 60 이렇게 증가할 수 있어요. 강남 같은 곳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외곽으로 이동해 봐요. 감소하는 폭이 훨씬 더 커졌죠? 감소하는 폭이 훨씬 더 커지죠?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주거비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 동일한 주거비를 들이고 예전처럼 동일한 주거 서비스를 쓸 수가 없다. 공간이 좁아져 이제 비싸져서. 그럼 나는 동일한 주거비를 들이고 예전처럼 동일한 주거 서비스 생활 공간을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남 저기 좀 뭐 서울 수도권에 집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해요? 경기 지역 외곽으로 이동하죠?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걸 설명해 볼게요. 이 그림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론이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결론만 알면 되는데. 자,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높이가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0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돼요. 한기 주거비용 그래프가 상방으로. 이렇게. 그러면 교차점 이쪽으로 바뀌죠?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가? 외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외곽이죠. 그럴싸하죠? 아,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외곽으로 이동하면 이마트, 홈플러스는 어디로 가요? 외곽으로 갑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상권 그러면 실질적인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인데 그런 상권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당 아래 분당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교통체계 개선된다. 여러분, 교통체계 개선되면 막 그냥 원래는 왕복 4차선인데 왕복 10차선 이렇게 되면 어때요? 교통흐름이 원활해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체증이 줄으니까 교통비 절감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죠?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면 한기 교통비용이 그때는 자, 교통체계 개선된다. 교통체계 개선 이런 표현을 쓰거나 교통비 절감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교통이 개선되면 교통비도 절약돼요. 시간 비용도 줄고. 그러면 한기 교통비용 그래프가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아래로. 그럼 만나는 점 위쪽으로 또 바뀌죠? 또 어디로 가요? 외곽이 지난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향상되거나 교통체계 개선되면 주거 입지는 어디로 간다? 외곽으로 간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외곽 이전. 이게 이제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아마 양가로 3번인가가 결론일 거예요. 보이세요? 양가로 3번인가요? 한 줄 나와 있는 거 한 줄. 양으로 3번 별빛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소득수준이 향상되거나 교통체계 개선되면 주거 입지는 어디로 간다? 외곽 이전. 이 외곽 이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가끔 이런 표현도 써요. 교외화가 진전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런 표현도 한번 좀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교외화가 진전된다. 교외로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 그거 철치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 교외. 알았습니까? 네, 교외.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교통체계 개선, 교통비 절감이 아니라 교통체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득 수준은 높아졌다가 쉽게 줄진 않아요. 그러나 교통체계 개선됐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체증이 또 심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어떻게 되냐면 도심 이전의 효과가 있어요.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그때 교통비가 많이 드는 거하고 똑같거든.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차를 타가지고 도착했는데 봤더니 퇴근 시간이야. 이제 놀랍지도 않죠? 그런 사례는? 그러면 봐요. 교통체증이 심하다. 그럼 어때요? 도심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때는.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을 감수하고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교재에 양가로 4번인가 보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소득 수준이 항상 이렇게 일어났는데 교통체계 개선이 아니라 반대로 교통비 증가하게 되면 반대작용이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효과가 크냐? 소득 증가 효과가 더 크면 외곽으로 가고요. 교통체증 심화, 교통비 상승이 더 크면 다시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상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론. 다음 주 물어볼 겁니다. 다음 주 또 나와 이게. 이 결론을 계속 써먹거든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전반적으로 계속 사용해왔던 결론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자, 도심 쪽에서 주거가 외곽으로 이전하는 원인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개 소도수이 향상되거나 교통체계 개선돼서 교통비 절감될 가능성이 있으면 외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맞습니까? 그걸 이제 이론으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이론으로.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주거비용 변동폭이 더 크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네, 가파로서 주거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그 밑에 뭐 영어로 뭐 적어놓은 거 잘난 체 하려고 적어놓은 거니까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54페이지 보시면 4번에 소득 변화와 교통비 변화에 따른 주거 입지 나와 있죠? 네, 거기에서 소득 변화 1번, 교통비 변화 2번 이렇게 해놨고요. 3번이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4번은 좀 응용입니다. 4번은 응용이에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됐죠? 주거 입지. 그러니까 봐요. 별거 아닌데 이걸 안 하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 불안해. 그러니까 조금 이 정도 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기본서로 안 되는 것도 저 다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좀 부탁 좀 합시다.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 여기 들어가서 유튜브 요거 검색하면 저 나와 있죠. 여기 구독. 이제 하신 분은 근데 누가 하셨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라. 왜냐면 그 개인 정보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구독 좀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 눌러주면 더 좋고. 엄지 손가락이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주면 좋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정기 강좌의 강의 내용도 올라가지만 그 강의를 쪼개가지고요. 테마별로 제목을 따로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수요량, 수요법칙, 수요 변화, 뭐 대체재 보완제 다 제목을 따로따로 붙여서 따로따로 강의를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것만 찾아서 들으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제목 다 붙여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나는 대체재 보완제 독립적 헷갈려. 그럼 그것만 딱 클릭해서 보세요. 지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체 강의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찾아가는 게 힘들어. 제가 다 쪼개서 일일이 작업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좀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복. 그러니까 막 강의 시간이 원래 50분 강의인데 쪼개다 보니까 어떤 것은 5분짜리도 있고 뭐 어떤 것은 뭐 20분짜리도 있고 어떤 긴 건 30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보고 싶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하세요. 아니 1000명이 넘어야 하는데 겨우 지금 52명인가? 진짜 너무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하시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학원이 잘 안 나오니까 이게 참 문제야, 그죠? 요즘 그 열심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헐었어요, 좀. 그렇죠? 뭐 묻은 거 아니거든요. 또 쉬는 시간을 닦아드릴게요. 그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거. 자, 이제는 그 상업입지 좀 볼게요, 상업. 자, 아까 우리 주거입지를 했었는데, 상업입지는 이제 관심이 뭐예요? 물건이 잘 팔려야지. 그 물건 사주는 사람이 뭐예요? 고객이죠, 고객.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을 우리가 상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에어리어 이렇게 합니다. 트레이딩 에어리어. 실질적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을 상권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딱 쳐다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도심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박을대면 어때요? 우와, 상권이 좋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은 주변에 주거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후지라 그러고요. 영어로 힌터랜드라 그래요. 힌터랜드. 그러니까 힌트가 딥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힌터랜드. 그래서 이걸 배후지 이렇게 구성된다 봐요. 그럼 여러분 이 중심지에 제한화 서비스가 공급하는 장소 중심지에 물건을 사러 오는 이 고객이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권은 아까 정의를 실질적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이렇게 써요. 권역. 영역. 에어리어. 알았습니까? 에어리어. 어떤 범주. 공간적인 어떤 범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상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배우지는 인구가 많았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물건 사러 많이 오겠지. 근데 문제는 모두 거지야. 그럼 고객이 많아, 도둑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질과 양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의 질과 양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질은 소득 수준을 말한다면 양은 인구 규모를 말해요. 그럼 결론이 이렇게 돼요. 배우지가 있고요. 인구도 많고 소득 수준 높다면 좋은 상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거죠.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상권입니다. 상권.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지금 보면 상권 이야기를 좀 해놨고, 일단 상권이 주어졌다라고 전제하고 55페이지에 상업 입지를 좀 살펴볼 건데, 요거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나중에 상권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볼 거예요. 뒤에 가서. 먼저 상업 입지는 크게 우리가 이제 출제를 대비하면, 시험에 대비하면 크리스탈러 이론이 있고요. 크리스탈러. 그 다음에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리고 그래서 수정한 모형이 있어요. 수정한 모형. 그게 이제 컨버스의 이제 분기점 모형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허프의 확률 모형, 뭐 중심지 이론, 중력 모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출제가 압도적인 게 레일리, 그다음에 허프, 이 두 가지가 압도적이에요. 일단은 거의 상업입지 출제를 하면 저 둘 중에 하나를 내 왔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출제가 안 된 것들이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 그 계산 유형의 문제 제가 두 가지 넣어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사례 가지고 오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있어, 기타. 자, 먼저 크리스탈러. 이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은 중심지 이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은 상권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고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거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심지가 뭘까 설명해 보면, 적지 마세요. 뒤에 다 있어요. 자, 중심지는 주변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에요. 서비스 공급. 자, 이 재화나 서비스를 묶어서 뭐라 하냐면 상품이라 그래요. 상품.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런 장소를 뭐라 한다? 중심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광역시 중심지하고요, 시군 읍면단위 중심지하고 어떤 게 규모가 더 클까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꼭 행정구역 단위가 일치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잘 봐요. 이따 이 용어 등장하니까 적어주는 것 뿐이고요. 뒤에 있어요. 적지 마요. 적으면 후회할 거야. 책만 더러워진다니까. 책만. 자, 고차 중심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광역시 중심지하고 시군 읍면 그러면 광역시를 말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고차 중심지는 규모가 되게 크더라. 그리고 기능도 다양하더라. 기능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수준이 좀 높은 물건들.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요한 표현 아닌데, 뭐 고차유 재화라 그래요. 고차유. 수준이 높다. 차수가 서로 다른 차수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급 승용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군 읍면 단위는 취급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 맞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고차위 재화를 좀 취급하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는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죠. 기능은 좀 적은 편이겠죠? 다자가 밝은 명자처럼 보이냐? 자, 맞고. 여기는 적을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을소. 그리고 여기는 저차위 재화. 다시 말하면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걸 취급을 주로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광역시 중심지 있는 사람은 식료품이 필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 저차위 포함해서 당연한 이야기죠. 저차위 재화 포함해서 고차위까지도 취급하더라면 그게 이제 광역시 고차 중심지. 중심지를 그냥 크게 이렇게 둘로 이해하시면 돼요. 더 쪼개면 중차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고차, 중차, 저차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중심지가 성립하는 조건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중심지 성립 조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화의 도달거리. 여기서 재화는 상품이라 생각하세요. 원래 재화 서비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자,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거리 또는 범위 요놈하고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 또는 범위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커야 중심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 단어를 하나씩 좀 알아야 합니다. 자, 봐요. 재화가 상품이라 이해라 그랬죠? 자, 내가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매장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봤더니 10km 떨어진 곳에서 온 거예요. 더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10km 벗어나면 더 이상 고객이 없어. 그러면 수요가 0이 된 지점이야. 그 10km가. 맞습니까? 역으로 해보죠. 고객 입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꺼이 통행 가능한 최대의 거리인 셈이죠. 그런 것은 뭐라 그래? 재화의 도달거리. 그러니까 내 고객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요구치. 자, 우리가 이제 매장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매출액이 있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최소한의 인구수 고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를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아, 최대치는 무한대지. 최소? 그리고 그 최소 요구치의 범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노력해서 딱 벌어들이는 걸 정상이윤이라고 그랬죠?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요구치예요. 초과이윤이 아니라. 알겠죠? 네,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내가 노력했을 때 딱 그 정도 수준. 최소 요구치. 그래서 이 최소 요구치보다 이게 더 크면 여기 중심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예를 제가 많이 씁니다. 자, 우리 주부님들 시험에 합격하면 중개사무소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오픈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죠. 아니, 세대수가 최소한 어느 정도 돼야 되겠어요? 이런 거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적어도 최대치 말고 내가 노력한 만큼 다 벌 만큼은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되겠다. 그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그게 이제 1000세대라고 하면 쳐볼게. 1000세대. 나는 아무리 못해도 1000세대 돼야 임대료 내고 전기 수도 내고 그다음에 직원도 월급 주고 내 노력의 대가 챙기고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운 좋게 10,000세대 입구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오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나 말고도 그러면 9개 중개사무소가 생길 수가 있어. 지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 최소 요구치를 충족하고 남음이 있어야 그 안에 입지 주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심지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배우지 이야기를 잠깐 했죠. 사실 저 재화의 도달거리를 다른 말로 한다면 배우지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튼튼한 배우지가 있어야 그 안에 매장들이 만들어진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시험 문제는 이대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최소 요구치 범위다. 최소 요구치다. 그럼 이걸 충족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재화의 도달거리가 있어야 돼. 재화의 도달거리. 예. 그래야지 이 안에 중심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 논리 이해하셨죠?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세대수는 1000세대인데 여기 나홀로 아파트 하나 있어요. 그럼 중개사업을 거기다 열 이유가 없지. 안 되겠죠? 그렇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단일 중심지일 때는 되게 원형이고요. 중심지가 둘 이상이 되게 되면 처음에는 중심지가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서 서비스가 도달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지가 점점 커지게 되면 불필요한 중복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겹칠 수가 있다. 겹칠 수가. 그럼 상권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상적인 중심지 형태가 뭘까? 경합이 최소화되고 이상적 중심지 형태는 육각형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육각형.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벌집 모양 아시죠? 논리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의 원 7개 이상이 있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것은 육각형 모양을 띠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벌집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참 항상 그릴 때 느끼는 거지만 잘 그려요.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비슷하죠? 육각형. 근데 봐요. 이게 이제 광역시 중심지다. 그럼 주변에 이런 저차, 중차 중심지를 포용해서 점점 더 커져요. 이게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오른쪽 그림 보면 상단에
제가 뭐 해놨을 거예요. 그림 한번 볼게요. 57페이지 상단을 보면 촌락교역지역 찾았어요? 육각형 중에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육각형이 뭐예요? 촌락교역지역.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시교역지역으로 갈게요. 육각형 중에 가장 큰 거 한번 찾아봐요. 시교역지역이죠? 네, 그래서 가장 큰 게 그 가운데 있는 육각형. 가장 큰 거. 점선으로 된 거. 굵은 점선으로 된 거. 그게 시교역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쯤 크기의 육각형이 읍교역지역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외곽에서 고차 중심지로 이동하게 되면 중심지 수는 점점 줄어들겠죠? 마지막에 뭐만 남아? 고차 중심지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도 점점 줄고, 그래서 중심지 수는 피라미드 등을 이룬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 56페이지 보시면 왼쪽 봐봐요. 왼쪽 보시면 그림 밑에 내용과 원리 나와 있죠? 고차 중심지로 거리가 더 멀고 저차 중심지로 가깝다. 여러분 광역시 단체, 광역시는 그 서로 구간이 멀리 떨어져 있죠? 아니,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시군 읍면단이 서로 붙어 있다는 거죠. 네, 고차 중심지로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 들어본 적 있나요? 그 다음 저차 중심지로 고차 중심지가 갈수록 중심지는 피라미드를 이룬다. 여러분 피라미드 꼭대기는 돌멩이 하나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을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그 분포가 줄어든다. 근데 꼭 이런 것만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음, 뭐 시장, 교통, 행정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주더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의 듣다 보니까 뭐예요? 출제될 만한 게 뭐 있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최근에 이거밖에 안 냈어요. 일단은 뭐 다시 이걸 지문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알겠죠? 시험 지문에 크리스탈리 이론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지문을 오지선다 중에 한두 개 지문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단독 문제를 안 내더라도 단독 문제 낸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둘 중에 어떤 게 크고 작은지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소자에 네모쳐져 있을 거예요. 지가 작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라도 하세요. 배가 아니네요.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는 레일리 이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만류 법칙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뉴턴이 그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그걸 또 착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력 끌어당긴 힘을 따져 보니까 그 질량이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한다. 이런 논리는 이제 만류 법칙이죠. 이것을 상꼬목에다 가져온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레일리. 소매의 입지를 좀 이야기합니다.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러니까 인력이 뭐예요? 만류 인력. 그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거래 흡인력은 도시의 그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이따가 이제 배울 건데요. 상거래 경계를 분기점이라고 그래요.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봐요. 상거래 흡인력은 이퀄 분자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분모 거리에 반비례한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제곱 2승이죠? 2승. 거리 제곱 반비례한다. 자, 여기 봐요. 여기 제곱 무시하고요. 자, 봐요. 분자 인구 규모가 클수록 이 값은 커지죠.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는 겁니다. 이제 당연한 게 인구 규모가 큰 도시는 매장도 큰 게 많을 거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취집할 가능성이 더 훨씬 높죠. 힘이 더 세. 근데 뭐예요? 멀어지면 어때요? 멀리서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진 겁니다. 대신 제곱급입니다. 제곱이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교재는 좀 이런 그림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A가 이제 A라는 도시인데 인구가 1만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B란 도시인데 여기도 인구가 1만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두 도시를 대상을 했고 고객이 두 도시 사이 직선간이 배열됐다고 봤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한가운데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은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다니까. 지금 봐봐요. 거리도 같죠. 맞죠? 도시 인구 규모도 같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출발이고 이제 다룰 내용이 이겁니다. A가 인구가 2만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B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인구가 1만이에요. 자,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네요. 잠깐 볼까요? 한가운데 거리가 같죠? 거리가 같으면 이제 인구 규모가 상거리 흡인력,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A가 인구가 훨씬 많죠? 그럼 A가 힘이 세다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이리 봐요. 인구 규모는 이제 저기 적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럼 A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A는 점점 힘이 약해지겠죠, 이제. 아까 이 가운데 있을 때 A가 힘이 셌었잖아요. 근데 오른쪽 이동하면 A 힘은 약해지고 B 힘이 점점 세져, 이제. 맞죠? 우리 자석 생각하면 알아요, 자석. 그럼 어느 순간 힘이 같은 점이 있어요. 여기를 분기점이라고 그래요, 분기점. 상권의 경계. 자, 여기서 여러분이 출제되면 실수하는 거 하나 지적합니다. 일단 A에서 멀고, 그렇죠? B에서 가까운데 순간 이렇게 됩니다. 인구 규모가 큰 A 도시로부터 분기점은 더 멀게 위치하고 그럼 맞는데 인구 규모가 크니까 힘이 세다 그래가지고 분기점을 끌어당겨서 A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안 그런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응? 순간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고객을 끌어다 가져올 수 있는 거다. 헷갈리면 자석 생각하세요. 자석. 여러분, 자석이 클수록 힘이 세죠?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종이에다가 쇳가루 이렇게 하고 자석으로 이렇게 막 해봤잖아요. 아,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소학교 손 들어봐요, 소학교. 소학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웃는 건 뭐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두 도시 안의 거리를 제가 디스턴스라는 게 거리란 뜻이에요. 디스턴스. 그래서 DAB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먼저 상거래 흡인력, 고객의 끌어당기는 힘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 식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요걸로 볼게요. 거리가 어떻게 돼요? X. 그리고 뭐? 제곱. 그다음에 인구 규모 A라고 적어볼게요. 여기.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Y 제곱. 인구 규모는 B 이렇게. 근데 아까 이 분기점에서는 두 힘이 같아야 된다면서요. 이퀄이 돼야죠. 맞습니까? 분기점에서는 당연히 분기점에서는 이퀄이 돼야죠. 이렇게. 그럼 이제 실제로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 건데요. 자, 여기를 만약에 1km다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 x는 모르고요. 그렇죠? 자, y는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양쪽이 킬로미터 있으니까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할 필요 없고. A는 인구가 얼마예요? 2만. 여기는 1만. 만은 약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계산할 때, 자, 들어봐요. 우리 분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분모를 1로 만드는 작업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이 요것을 1로 바꾸고 싶다면 양쪽에 똑같이 곱하기 x제곱, 곱하기 x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건 약분돼서 1이 되고요. 이게 남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양쪽이 똑같이 1을 곱해주면 이거 없어지고, 그렇죠? 곱하기 1이 될 거라, 이렇게. 똑같이. 뭐 1이 제곱이나 1이나 같은 거죠.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1이 곱해주고요. 이건 1이 곱해주는 거예요. 교재에다 표시해, 빨리. 식에다 또 집에 와서 그걸 어떻게 계산한디야? 또 그러지 말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은 2가 되겠네요. 근데 이 제곱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죠? 그럼 이걸 서로 내고 x는 루트 2가 되는데 이거 계산기 계산해줘요. 2 누르고 요 표시 있어요. 딱 누르면 액정이 1.414라고 뜹니다. 그럼 여기가 몇 킬로미터예요? 1.414km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 거리는 얼마예요, 그러면? 2.414km 이렇게 된다. 2.414km.
얘가 이해갑니까? 네.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먼저 문제점 말씀드리고 그걸 해결한 컨버스 이론은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실측해 보면 2.4에서 측정할 수 있어요. 재보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km다. 그럼 이렇게 계산할 필요 있나요? 바로 2.4에서 1 빼면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레이니 이론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이미 분기점을 알고 있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2.4에서를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알면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는 더 궁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컨버스예요. 아시겠어요? 컨버스. 그래서 이따 컨버스 분기점 모형 할 겁니다. 자, 먼저 요거 계산 문제 하나 마무리하고 시행시간 가질게요. 자, 봐요. 시험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가 뭐 C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인구가 몇만 있고 여기가 인구가 얼마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사례. 여기 얼마의 인구? 예? 16만? 네, 16만. 그 C는 얼마 있어요, 여기? 6천? 9천. 9천. 여기는요? 2만. 그럼 봐요. 이렇게 시험 문제 A로 갈 비율을 계산하세요. 갈 확률 비율 계산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봐요. A의 흡인력 계산하고요. B의 흡인력 계산해서 A 흡인력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두 도시의 고기를 끓는다는 힘을 계산을 먼저 해. 그리고 A 힘을 분자해줬기 때문에 A로 갈 비율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A. 자, A. 인구가 얼마예요? 16만. 거리는요? 거리 얼마 나와 있어요? 4km? 여기는요? 2km. 이따 뒤에 다음 페이지 좀 수정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에 여기는 2만 이렇게. 여기 분자는 똑같은 게 4의 제곱에.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4, 4, 16. 만 이렇게 되죠? 만. 그러니까 이게 만이고요. 여기가 5천인가요? 5천. 그러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저 가운데 있는 9천 명 중에서 3분의 2만큼이 A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6천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요거 계산한 거 있죠? 봐보면 여기에 4의 제곱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봐요. B의 흡인력 계산하는 거 보면 지금 4의 제곱에 2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걸 갖다가 요걸 2 제곱으로 바꿉니다. 알았죠? 네. 오타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식에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론 시험에 계산 문제 나온다고 들으셨죠? 네. 여기 계산 문제예요. 안 되겠어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 아까 요 수중이라니까 위에 걸 수중하는 사람이 있어. 네, 4의 제곱 여기는 16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 요거 말이에요. 요걸 이렇게 수중이라고 이거. 다음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여기 58페이지? 네, 58페이지. 페이지 58페이지 두 번째 줄. 그리고 시니셜 가질 텐데요. 칠판 지우지 마세요. 네.